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사진단 진행을 새롭게 맡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한 발짝 더 깊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토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론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어제 끝났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역대 국회 법안 처리율입니다. 20대 국회 37.8%죠. 37%를 겨우 넘기면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위안을 삼을 건 법안 발의 건수가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은 것이 위안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폐기된 법안도 많았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국회 모습 보시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면서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현됐다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는 제발 일하는 국회가 되어달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거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대 국회를 결산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김광수, 이용호, 김수웅 의원님 그리고 이경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20대 국회 소회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국회 생활 돌아보시면 어떤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먼저. 예, 저는 사실은 의원 임기가 어제부로 끝나서 의원이 아닌데 불러주셔서 사실은 나올까 말까 몇 번 망설였어요. 예. 그래도 20대를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정말 동물국회와 식물국회 내곤탕을 오가면서 법안 처리율도 최악이고 20대 국회가 정말 역사상 큰 오명을 남긴 것 같아서 함께 했던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한 심정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좀 많은 소회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제를 어떻게 중앙정치권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지역 평등 차원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왔고, 그리고 또 지방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정치나 뭐 민생 이런 부분에 아주 중점. 그래서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년 동안 내 있으면서 어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분들을 위한 그런 의정활동을 쭉 해왔다는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지역 발전이나 또는 민생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뭐 지역민들 만나오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 어떤? 김광수 우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참 나무 얘기 같지가 않은데요. 네. 전라북도 의원들이 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김광수 의원님도 참으로 제가 이 곁에서 지켜본 의원으로서는 참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분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좀 섭섭한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평가하는 바와 같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지금 오명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반성도 하고 또 의원 개별적으로는 다 잘하지만 전체 모아놓으면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는 사실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법안 처리율을 보면 지금 대가 갈수록 점점 떨어지거든요. 네. 그것은 국회의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의원들한테 평가를 할 때 법안 발의 건수를 갖고 또 양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20대 국회가 다당제로서 출발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정말 이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치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서로 내 탓을 하고 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에 걸어서 또 서로 동물국회를 또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이번 21대는 정말로 좀 일하는 국회로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밖에서 보는 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대 네. 국회는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33년 만에 국회의장 경호권이 발동되기도 하고 하여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국회였습니다. 이 교수님 20대 국회에 대해서 짧게 평가해 주시고 성적을 매긴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네. 저는 뭐 20대 국회에 가장 기대했던 점은 이제 다당제 예. 실험을 어떻게 잘 완수해낼 것인가 이러면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다당제는 실패했다라는 거. 특히 대통령제에서 다당제라는 것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이 이번 20대 국회가 보여준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지역 의제를 중앙 의제를 갖고 가자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같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저도 시민운동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 공약에서 권역이란 말을 빼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서 결국 최악의 법안을 선거제를 만들어내고 이제 끝냈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이제 20대 국회가 참 난감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나라가 나라답게 할 수 있는 탄핵 국회를 했다는 점에서는 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을 제도로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도 20대 국회가 해낸 거니까 그 점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략 뭐 본다면 저는 뭐 C하고 D 학점 정도 사이에 하고 싶습니다. 밖에서 보는 시선보다는 좀. 낙점인데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20대 국회에서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먼저 국가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화면 좀 보실까요? 자, 국가 예산 확보 추이입니다. 2017년에 6조 2천억 원, 2019년에 7조 300억 원, 2020년에 7조 6천억 원입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7조 원을 돌파했고요. 2년 연속 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히 우여곡절도 많았을 텐데요. 뭐 여야 파행의 역설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4+1 협의체도 가동이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전북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과 사실 연동이 된 측면도 좀 있고요. 이번 21대는 이제 그 도의 국회의원이 지금 9분이 민주당이고 저만 이제 무소속인데 20대에서는 거의 여러 당이 사실은 좀 혼재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을 딸 때는 야당에서 좀 목소리를 내주고 또 여당에서 챙기고 이런 사실은 도내 정치에 있어서는 저는 20대 국회가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 전체 국회 정부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좀 낙제점에 가깝지만 도내에서는 그래도 경쟁적 요인이 있어서 예산을 그런 대로 확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민주당과 그 미래통합당입니까? 양쪽에서 부딪힐 때 중간에서 4+1을 또 형성하면서 예산 자체도 굉장히 목소리가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도 4+1 협의체에서 저는 제가 20대 국회 첫 해에 이제 예결위원 예산안 조정 소위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해인 작년에 이제 예결위원 그리고 마지막 추경 때는 이제 예결위 간사 역할을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까 이용호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전라북도 예산이 양적으로 급속한 팽창을 이뤘던 핵심적인 것은 다당제의 영향이 가장 컸다. 마지막에 4+1 협의체에서 전북 예산이 거의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신규 예산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신규 예산이 거의 한 320건. 그런 다당제 하에서의 어떤 전북 예산의 증가폭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이제 그 예산이 아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했으면 타 지역 예산들이 증가하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증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긍정적인 것은 한 320건 정도에 달하는 마지막 신규 예산이 확보된 것이 전라북도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이 예산이 1조
3,500억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4,300억 정도가 새만금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 예산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새만금 예산이어서 이게 양적으로는 팽창했는데 좀 질적으로 또 도내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이 골고루 나오지 못한 이런 측면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 저 동부 지상권이라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전라북도도 그 지역의 사업이나 예산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숫자 노름에 대해서 좀 말씀하세요. 비판적 입장도 취할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뭐 7조라는 선이 이렇게 이상향의 선도 아니고 우리가 뭐 7조, 8조, 10조 얻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만 7조라는 선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한다든가 이런 좀 문제가 있다. 즉 지역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가지고 너무 부풀리게 하는 이런 점들. 뭐 이런 점에서 아까 이용 교수님 말씀 같이 새만금고 빼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가 예산은 좀 빼고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간다면 뭐 7조라는 숫자에 너무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은 저는 4+5원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높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결국 전투력이잖아요. 예. 전투력을 누가 앞에서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걸 치고 나가줄 수 있는 의원들이 결국 다당제, 우리 지역 내 다당제 혹은 뭐 야권에서 그걸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견인을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뭐 그 다음 이제 막후 교섭이잖아요. 막후 교섭을 얼마큼 수행해냈느냐 이런 점을 본다면은 뭐 다당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일정 부분 누렸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좀 가야겠다. 국가 SOC 예산을 너무나 과장되게 우리 예산으로 가져오는 것은 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나치게 부풀리는 이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싶습니다. 김성호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산 전문가시다 보니까. 예. 저는 뭐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발언기도 늦게 주고 지금까지 20대 국회 결산으로 네. 뭐 우선 저는 21대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신 저희 익산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30년 근무하면서 예산 분야를 주로 근무해 와서 잘 아는데요. 전북 예산 7조 6천억의 그 내용을 보면 전북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팩토리는 7조 6천억인데 그중에 새만금 예산이 1조 4천억, 그리고 국토교통부, 뭐 산림청, 문화, 체육, 관광부 이렇게 국가기관이 집행한 예산이 2조 6천억입니다. 그 예산을 빼면 전라북도가 집행하는 예산이 14개 시군이 합쳐서 3조 7천억입니다. 그 3조 7천억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 예산이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 예산의 내용을 보면 질적으로 보면 이게 먹거리라든가 일거리라든가 기업 유치를 통한 예산들이 얼마가 있느냐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는 건데 전북이 그동안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 많이 소외되고 낙후됐다고 하는데 전북 예산의 맹점은 기업 유치와 일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럴 때 산업기술, 과학기술, 뭐 R&D 예산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그게 성장의 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2021년 예산 이제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고 전라북도에 충고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전라북도에서는 최근에 의원님들 10분 초대해서 도정 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전부 다 그동안 도의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북의 어떤 성장 전략과 맞아야 되는데 그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에 바이오 뉴딜이에요.
그게 전북에 올 수 있는 뉴딜 사업이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북이 빠른 준비를 하면서 관계부처와 협력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그 사업을 따올 수 있지, 나중에 다 정부 예산에 편성되고 와서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 그 예산을 넣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 정부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이제 의원들하고 도하고 간담회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전시 재정 수준으로 재정을 이제 예산을 짜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 지금 한국형 뉴딜 언급을 하고 정부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컨셉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수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있던 거 그냥 루틴하게 가면 사실 그 선을 못 벗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그 이후에 상황을 생각해서 일자리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북형 뉴딜을 지금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북도나 의원들이 우리가 전북형 뉴딜을 만드는데 새로 만들어야 되고, 종전의 아날로그식 방식의 예산 확보는 안 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빨리 전환해서 전문가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대정부 창구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예산 그 확보하는 단계가 이제 정부 부처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조정을 거치고 이제 국회에 와서 이제 심의 증액하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판 뉴딜에 맞는 정책을 빨리 일단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전라북도가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 한번 해볼까요?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라북도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로 사실상 국제공항 건립이 확정이 되면서 또 한번 중요한 고비를 넘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국제공항이 과연 필요하냐, 또 경제성에 대한 논란, 견제 여전합니다. 자, 어떤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까요?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타 지역의 견제 문제는 일단 예타가 면제가 되고 여러 가지 후속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속도 전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지금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미군의 공군기지인 군산공항의 북서쪽으로 약 1.3km 정도 지점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 측에서 제가 최근에 듣기로 유도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관제권 문제가, 통합 관제권 문제가 나중에 또 불거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미군의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의 그 관제권과 관련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어서 이 유도로 문제하고 관제탑의 어떤 주도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군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속도 전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원래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늦어졌단 말이죠. 2028년을 개항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얼마만큼 좀 빠르게 개항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도와 정치권이 좀 협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속도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 새만금 공항이 정말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우군은 별로 없거든요. 새만금 공항 자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항공 수요 다양하게 우리를 견제할 수 있는 요소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임기 내에, 대통령 임기 내에 공약사항이어서 이것을 완수를 해라, 이정으로 우리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건 이제 관점 중에 하나가 23년에 이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만 갖고는 요 이야기를 끌어내기는 어렵고, 이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상황으로 간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민주당에서도 목소리를 더 내서
그 상황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요소를 압박하는 이런 속도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국토부는 2024년에 착공을 해서 예. 2028년에 완공하겠다 이런 스케줄인데요. 원래 이 새만금 공항 얘기할 때는 2023년에 잼버리 대회를 맞춰서 개항을 해야 된다. 그러니 시간이 없으니까 예탈을 좀 면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있는 공항도 사실 거의 지금 셧다운 되다시피 한 상태여서 이런 게 1, 2년 늦어지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2024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끝나고도 2년이 지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도민들의 여망처럼 열어놓으면 그럼 수요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타 면제가 돼서 경제성 부분은 이런 걱정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정부 예산이지만 이걸 열어놓으면 그만큼 수요가 생길 것이 하는 문제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것은 이 새만금 공항은 기본적으로 새만금이 어떻게 진척되냐와 연동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면 그 정도의 수송, 예를 들어서 이게 여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화물 수송이 가능할 정도가 돼야 되고 또 열어놓으면 물론 수요 창출이 되겠지만 이런 것과 긴밀하게 해서 늦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김광수 의원께서 제기하셨지만 주한미군이 군사공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서 공항이라는 게 한번 열리면 100년, 1000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고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우리도 다시 이런 부분이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우리 도나 우리 정치권에서 협력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김수홍 의원님 상임위가 국토교통위 하신다고 그러나요? 신청은 했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는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과 경제성은 저는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정부가 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 시작에 따라서 추진 일정에 따라 하면 되고 그걸 정부한테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새만금 국제공항도 과연 그 일정에 맞게 완공이 될 거냐 이렇게 의심을 갖는 일이 생길 겁니다. 저는 전북 도민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에 개항한다.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지금 7,800억 규모인데요. 저는 지금 영남권 신공항은 5주에서 10주 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활주를 하나 늘렸는데 4주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제공항이라는 명성에 맞게 진행 과정에 설계 변경해서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조 단위의 공항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새만금 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새만금 사업도 사업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됩니다. 해서 새만금 공항을 물류로 할 것인지 여객으로 할 것인지를 하면서 정부한테 이 공항까지 만들어놨는데 빨리 산업연구단지를 특구를 만들든지 정부의 재정 투자 의지와 민간 투자 의지를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새만금 사업도 정부가 현재까지 7조 5천억만 들어갔지 민간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민간 투자는요 정부 의지 없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공항은 새만금 사업을 이루는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활로가 되고 그 활로에 전북 도민이 힘을 합쳐서 하면 저는 경제성이나 실효성은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가는 거니까. 당연히 가야죠. 자, 이제 탄소 소재법 한번 살펴볼까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소 소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주,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국가기관인 탄소산업진흥원 전주에 유치하고 R&D 기반을 갖춰 나가는 것은 21대 국회의 몫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미, 경산, 다른 지역의 도전도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탄소?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탄소법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2017년 8월 25일 날 정운천 의원, 그다음에 이제 본 의원, 저는 이제 의원님이 끝났지만 이영호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의를 했고 우여곡절 그때 딱 2년 8개월 만에 마지막 4월 30일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통과가 되기까지는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은 뭐 특별히 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곧 그 내막은 대구 경북하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쪽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고, 사실 이렇게 늦게까지 됐던 것은 민주당은 반대가 그 사이에 있었어요. 기재부 반대도 있었고, 하여튼 우여곡절 그때 이렇게 되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큰 문제는 이게 신속하게 지금 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빨리 탈바꿈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좀 21대 국회에서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또 대구 경북 쪽에 숟가락 얹기는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기 내려와 있는 농수산대학도 분교를 가해서 짜게 가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도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20대 정치권에서 어떻게 잘 힘을 합쳐서 신속하게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가, 이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탄소 소재법 관련해서. 뭐 탄소 수집법이 이제 통과된 것은 우리 지역에서 뭐 좋은 청신이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대구 경북과 어떻게 역할 분담할 건가, 저는 이런 고민이 돼요. 우리 지역은 이제 R&D 중심이고 그쪽은 이제 제조 중심인데, 일자리 창출은 결국 제조 중심이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데, 우리 지역이 이제 탄소 수도라는 그 타이틀을 조금 더 강하게 좀 브랜딩을 좀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탄소법을 만들어서 탄소법에 그 R&D가 있으면 그걸 뭐 기초과학이잖아요. 이제 그런 기초과학의 중심지가 우리 지역이다라는 거에서 이 탄소 수도라는 저는 뭐 네이밍을 좀 빨리 더 굳건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새만금 지역에 조금 더 그 제조업 회사들이 같이 와가지고 결국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제 연구만 하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이제 중기청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 탄소 융복합 규제 자유 특구 지역 지정,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앞서가 가지고 우리 지역이 그런 자유로운 탄소 수도 혹은 탄소 자유 지역에서 여러 규제 없이 연구할 수 있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제조를 이끌어내고, 이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면 좀 더 전북이 선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번에 김성주 의원 나오셔가지고 탄소 말씀하시는데 이쪽 전주 쪽에 탄소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R&D보다는 좀 이렇게 일자리를 좀 만들 수 있는.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제조회사들이 이제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일본의 회사 하나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거점을 잡고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연관 사업들이 함께 이제 여기서 토대를 구축하는 거, 이게 이제 뭐 탄소 클러스터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이거 이제 저는 뭐 지역 간의 연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탄소 수제법이 통과될 때도 대구 경북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거든요. 뭐 이런 이해관계를 서로 풀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장이 이출된다는 건 결국 이익을 따라오는 거잖아요. 뭐 새만금이라든가 아니면 전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탄소 소재법을 하여튼 전라북도 의원들이 노력해서 마지막에 통과를 시킨 것이 큰 성과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탄소의 그 소재 제조 산업의 기본적으로 R&D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고, 전주가 상징적으로 전북이 이제 그런 데를 가져올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일자리와 여러 가지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고, 하지만 저는 작년인가요? 작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효성 뭐 하고 무슨 협약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뭐 일조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이 꼭 지켜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하여튼 우리가 어렵게 탄소수제법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그 후에 효과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21대에 이제 우리 도 의원들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자꾸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20대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이 탄소소재법 통과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신 점은 정말 잘된 일이고요. 전북도가 탄소를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북도에서 그동안 한 일 중에 저는 가장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R&D는 전주고 제조는 대구 경북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이렇게 미리 깔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모든 게 그때그때 가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 능력을 키우면 되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새만금의 산업단지를 909까지 만드는데 쓸만한 기업이 안 들어오는데 필요하면 탄소의 제조도 새만금이나 아니면 뭐 완주의 산단이나 전주의 산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획일화 시켜가지고 물론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건 좋지만 지금부터 너무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탄소 산업의 메카는 전주다. 우리가 탄소 산업의 모든 건 전주가 시작한다. 이런 기분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가 이제 탄소산업진흥원과 연계돼 있는 거예요. 지금 융복합 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승격시켜서 이번에 탄소 소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흥원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든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R&D 중심으로 된 거고 R&D 중심으로 됐다고 해서 제조업 하지 말라 이건 아니란 말이죠. R&D 중심에서 제조업으로 이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기업은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요. R&D 기반이 있으면 기업들은 당연히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대 국회에서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온 대표적인 법안이 공공의대법입니다. 이용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뭐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는 참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의협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고 또 민주당도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노력을 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어떤 법안 딜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까지 공감대를 가졌었는데 이제 미래 통합당 쪽에서 공공의대법하고 서로 이렇게 바꾸기로 한 법안을 좀 너무 큰 것을 내놔서 이게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21대 국회는 여권이 뭐 180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대한 저항이나 반대가 좀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나 또 정책의장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21대 먼저 하자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법안을 지금 준비해 놓고 하여튼 개원이 이제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법안을 내서 하여튼 이른 시일 내에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이걸 통과를 못 시키면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시도 뭐 우리도 하겠다. 또 이제 그런 거 하면 또 이제 복지부에서 아예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공공의대 설립법이 이런 것과 자칫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빨리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좀 중장기 과제로 이렇게 전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요 국립공공의대 설치를 지금 개혁 과제로 해서 빨리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도 얘기가 나오고 타 지역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역에 어디에 설치하는 문제가 또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이게 또 입지 여건을 많이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충청도에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충청도가 바이오 생명 의료과학단지라는 걸 만들어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뭐 방사관 가속기도 1조 원짜리를 여러 가지 입지 여건, 뭐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북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전북도와 전북도의 10분의 국회의원이 힘을 합치면
저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전제가 이 공공의대 설립법의 전제가 이게 전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공의대 설립을 국가에서 하겠다, 정부 중앙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남대 폐교 그 정원 예, 49명이거든요. 이 정원이 지금 많이 우려들 하시는데 지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하기를 이 정원은 전라북도를 못 벗어난다 이렇게 예, 지금 유권에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남 같은 경우도 의대가 없으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예, 예전부터 예, 얘기를 예. 해왔고 또 이번에 하다 보니까 또 충북도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와 연계시키면 그건 이제 순증하는 거니까 의대 정원을 순증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이건 기존 정원을 갖고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립공공의대는 남원에 세우는 거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금 뭐 500명 이상 증원하는 의대 것은? 증원하는 것은 이제 각 의대에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이제 공공 의료 서비스 그럼 뭐 하는 인력들을 이제 키워나가는 그것은 거예요. 이제 새로 신설을 하건 예. 아니면 뭐 기존의 정원을 늘리건 별개의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투테로로 갈 수밖에 예. 없다. 이 그건 부분은 말씀드리는 이용우 거죠.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가셔서 잡아주시면 뭐 그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좀 예. 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공공의대와 관련된 그 정책을 낸 게 저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지난 지방선거 때 김태년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전북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정책을 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번에 코로나19나 이런 거 사태 보는 것처럼 감염내과나 외상외과나 산부인과 인프라 다 붕괴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인력 자체가 민간에서 조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10등안에 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 이 재활의학과나 이렇게 힘 안 들고 돈 많이 드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이렇게 위험이 많이 따르고 힘들고 돈 안 되는 곳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공공에서 조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기를 했던 거고 그것이 서남의대에 49명 폐교된 곳들을 활용해서 그걸 만들어 시범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저께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울의 공공의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또 내세웠단 말이죠. 사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의료인력 정원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 복지부에서 논의를 해야 사실상 되고. 어려운 일인데 지금 그렇죠. 제안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교육부에서 또 논의가 돼야 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지방정부에서는 불가능한데 결국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는 서남대 공공의대를 서울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수중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공공의대가 부결됐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소에서 부결됐던 사실은 숨어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재세 의원이 반대를 했어요, 민주당에. 오재세 의원은 반대의 핵심이 뭐냐면 전북은 전북대의대, 그다음에 원광대의대 의대 정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충북은 충북대의대 한 곳에 50명 조금 넘는다. 그런데 왜 또 공공의대를 전라북도 갖다 주냐? 우리 충북에 가져오지 않으면 나는 반대한다고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의대 부분들이 의도 인력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 욕심을 많이 냅니다. 서울도 욕심내고 충북도 마찬가지고 경남도 욕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광주, 전남도 욕심을 내고 이러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역할을 좀 잘하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 재정법이 폐기가 된 거고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이용호 의원님 꼭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셔서 힘 합쳐서 다시 재정법으로 발의를 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좀 밟아서 이 공공의대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사실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그때 자유한국당이 목매는 법안이 있었어요. 그게 인터넷 은행법이에요. 그때 패키지로 같이 들어가 버렸어야 돼요. 그러면 간단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또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또 자유한국당에서 또 거꾸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국민연금법이나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넣자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좀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의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저는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전국이 이어지고 있고 또 민주당이 처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뭐 가능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다른 거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중공업 분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에서 전북 정치인들의 뭐 한계를 보여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거대 서울과 부산 이런 정치권하고 이제 전북 정치권하고 힘겨루기 싸움에 역부족이었다라는 점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서울이 이제 금융의 이제 허브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요. 부산이 대략 해양 선박, 파생 상품 중심의 이런 금융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이 같다면 저는 뭐 전북이 그러면 특화될 수 있는 그 트로이카에서 선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딜까? 결국 뭐 국민연기금과 그다음에 농생명 분야에 이런 분야를 가지고 서로 결이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민주당 내에서 의견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다선 의원이 이제 조금 필요한데 그렇지만 뭐 이제 9분이 똘똘 뭉치고 뭐 이용은 10분이 뭉쳐서 어쨌든 힘이 약하면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역할을 어떻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부산과 서울과 조율하려는 것인가. 이게 결국 또 정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제 그런 묘미를 좀 더 많이 발휘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기금 중심의 결이 다르다는 것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부산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하면서 사실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좀 어땠습니까? 이 제3금융중심지. 서울 쪽의 국회의원들의 반대는 거의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부산 문현지구 쪽에 그러니까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가 지정이 되면 부산의 문현지구가 거의 황폐화될 것이다라고는 우려가 부산에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의 사실은 공약사항입니다. 전북의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김혜영 최고위원이나 부산 쪽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그건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문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용역 결과 나온 것은 전라북도에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만들어진 뒤에 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러서서 비껴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부산 문현지구가 지정된 것도 인프라가 만들어져서 지정한 게 아니고 선 지정하고 국가에서 인프라를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이게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부산 경남 쪽의 정치권의 반대가 심하고 최근에 지난 17일인가요? 금융위원회가 열렸어요. 열려서 그날 논의된 게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거든요. 그때도 지금 제3금융중심지 이 부분들은 의제에서 빠져버렸어요. 패싱된 거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적어도 올해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 이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제기가 돼야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하에서 이 문제가 좀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기가 굉장히 난감하다. 이런 문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지금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소위 금융과 관련된 특히 그 연기금과 관련된 연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 집적하는 작업들도 또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이 저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국투자공사나 이런 곳이 이제 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들어가야 돼요. 상임위에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부산 정치권은 전반기 후반기 2명, 3명이 다 정무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큰 거죠. 우리가 목소리가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이용호 님이 한번 더 제 의견에 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균형발전 국회의원이라는 닉네임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저는 국회의원 이름에 전에 균형발전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을 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북이 17개 시도에서 가장 낙후됐습니다.
지역 생산도 아마 가장 낮을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전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전북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예. 전북 내 균형 발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융 중심지 도시 전북으로 저도 적극적으로 희망합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 의견에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전주를 보면 전주는 전북 도청 소재지가 있죠. 예. 혁신도시가 됐죠. 국립대학교인 교육도시가 있죠. 문화예술도시예요. 여기에 금융중심지 도시, 특례시까지 지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북 내에서 전북의 인구는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전주리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전주는 살고 다른 중소도시 14개 시군이 다 어떻게 보면 전주로 이사를 오야 되고 아니면 타 지역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례로 익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 도시의 인구 감소율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익산이 철도, 도로, 각종 교통의 인프라는 좋습니다. 예. 근데 전북의 발전 과정에 익산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물론 국가식품 클러스터 얘기하는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대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냐면 서울의 물리비 때문에 물리비가 한 30%를 차지합니다. 누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기업이 오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중심지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여기에 붙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도시도 농업 관련 혁신도시를 익산이나 뭐 김제 이런 곳에 세웠으면 모르는데 혁신도시 중에 도청 소재지에 간 혁신도시는 전라북도밖에 없어요. 이것도 전라북도 내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시즌2의 공공기관 제2혁신도시는 저는 반드시 익산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중심지로 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을 전주로 가져가서 다시 전주로 쏠림 현상을 만들면 전주의 공룡화를 만들어서 익산이나 군산이나 김제나 타도시는 도시로서의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라북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영무 또 이 얘기는 또 내부에서 또 파열음이 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이건 중요한 얘기고 공공기관 이전까지 추가 이전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한 말씀만 드리면 금융 중심지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제3금융중심지가 소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는 금융중심지를 만들까라고 하는 소위 기금운용형 금융중심지를 주된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국제적인 어떤 이런 장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것을 집적해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고 방금 김승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라북도 내에서의 어떻게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배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전라북도 문제는 내에서 또 논의가 돼야 될 거예요. 별개로 또 논의를 해야 될 금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심지부터 지정이 좀 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혁신도시에서 혹시 뭐- 익산까지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뭐 남원으로 갖고 아니, 가자 뭐 이런 뭐 얘기가 익산이 저렇게 걱정하는데 남원 임시수는 제가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그 말씀하신 취지는 동감이죠. 왜냐하면 이제 전라북도 내도 사실은 균형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본부가 왜 전주에 왔습니까? 그것은 이 노무현 정부 때 국가 균형 개발 차원에서 억지로 사실 보낸 거고 나누어 주기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민연금기금본부를 전북으로 한 이유 그것을 실현시키려면 자꾸 붙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제3금융지로 지정을 해줘야지 인프라가 생기는 것이고 살이 붙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지난 5월 18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할 때 역시 서울하고 부산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쏙 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온 이유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당연히 그 취지를 살려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 이걸 자꾸 반복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현 정부가 이 국가 균형 개발 차원에서 보낸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관련 기관이 꼭 여기에 와야 되느냐는, 전주에 혁신도시에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별개로 치고, 기본적으로 우리 김수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 차원의 이 균형 개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두 우리 토론에서도 나온 그 새만금 중심의 예산, 이 부분은 예. 사실 별도로 치고 예. 나머지를 붙여서 균형 개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내 균형 개발이라고 하면 익산 못지않게 저 동부 산악권 말할 거 없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자, 논의해야 될 것은 많은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4.15 총선 결과를 한번 돌아볼까요? 집권 여당의 압승,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민주당 10석 가운데, 전라북도 국회의원 10석 가운데 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뭐 서울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야당 핑계 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번에 그 국회의원 그 당선자들 보면 그 10명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초재선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없어서 정치력의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21대 국회에 대해서 이제 전 의원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께서 좀 21대 국회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 우리 김 의원님하고 이 의원님께서는 21대 국회 어떻게 해나가겠다, 각오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김 먼저 의원님. 할까요? 예. 어쨌든 전국적으로 177석, 우리 전북에 9석, 우리 이용 의원님도 민주당 입당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면 독점입니다. 일단 독점. 독점은 잘못하면 오만해지거나 무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만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이 타 정치들과의 협치, 협조 이런 것들과 함께 가야 정치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해지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안의 좌절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보는 것처럼 한 발짝도 전북 지역 발전과 관련된 여러 의제들이 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21대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좀 문제가 됐던,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전북의 제3금융 중심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부산 경남의 의원들은 또 반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북의 정치력들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전북의 의원님들이 이제 좀 똘똘 뭉쳐서 타 당도 좀 설득을 하고 전북의 의제들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전북에는 이제 중진이 없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공동의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민주당 내에서 야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목소리를 내야 결국 지역에 관심을 갖지, 거대 180석 가까운 여당 속에서 조용히 있어 갖고는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10분의 국회의원들이 좀 더 목소리를 거세게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제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들을 좀 더 각인시키는데 더욱더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김 의원님, 어떤 각오 가지고 있습니까? 초선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책임도 무겁기도 합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 국난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 국회가 되느냐, 즉 국민의 어려운 삶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먹고 살게 해주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치의 본질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재정이나 입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고, 전북이나 또 제 고향 익산의 입장에서는 전북형 뉴딜을 빨리 한국형 뉴딜과 연계시키면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빨리 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자칫하면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데 겸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국회의원을 시작하면서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두기로 제 국회의원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의 발전과 제 지역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시민들을 국회의원처럼 모시면서 예. 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용 의원님. 예, 전북에 중진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요 국회의원은 재선이 사실 일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위원회 가면 대부분 간사 정도를 이제 재선이 하는데 이 재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번에 상임위 배정 받을 때 전라북도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좀 간사를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중진이 없는 부분을 그렇게 일하는 재선으로 하고 또 그동안 이제 여러 당이 있으면서 경쟁적으로 자극제 역할을 한 측면이 있었지만 또 그것이 또 부족한 측면은 또 원팀으로 해서 한 목소리를 하면 또 그만큼 또 어떤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전라북도 10명 의원 중에 유일하게 무소속이어서 저 때문에 이것도 원팀이 안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걱정이 나오지 않도록 또 같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할 것이고 또 저를 찍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결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21대 출범을 했는데 21대 국회는 정말로 괜찮은 국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10명의 전북의 의원들은 저마다 포부를 갖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초심 절대 변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도 자신을 찍은 지역민들에게 당당하게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